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무 파트는요, 거의 이제 맨 뒷부분을 지휘하는 이 앞쪽 부분은요, 우리 법령에서 다뤘던 내용이 좀 중복되고요. 그 다음,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이 또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서부터 막 다 외우고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들 토대로, 이런 내용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도요, 그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실제 이제 중요한 부분인 맨 뒤쪽 부분, 우리 실무 뒤쪽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실무는 이제 자, 우리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거래 당사자사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개 보수를 받아 이제 영업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실무가 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열심히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또 뭐나 하자나 결함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걸 이제 마음에 들어하면 이제 계약을 체결시키게끔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력을 이제 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실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94페이지는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9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실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받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구두로 체결되는데 우리가 법령 파트에서 이것 좀 잠깐 배웠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뭔가 할까? 우리 법에서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죠. 자, 그걸 설명하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자, 개업공인 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원하는 조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승낙을 하죠.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것. 자, 이게 이제 중개계약이다 그랬어요. 또 자,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승낙을 해요. 그래서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자, 이렇게 중개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분하겠다 또 필요로 하겠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끔 열심히 알선 즉 중개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게끔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래 계약은 어디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런데 이런 중개 계약은 민법에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는데 자, 민법에서 이제 이 계약법 파트를 배우실 때요. 이제 계약에 대한 기본 이론적인 것들이 계약총칙법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민법에는 없지만 우리 중개계약도 민법에는 없지만 똑같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다룬 이론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개계약 뭐냐? 낙선계약이다, 분료식이다 이런 쭉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페이지 남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개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는데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말하자면 말 그대로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떤 경우 끝납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중개계약은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건데 자, 이것도 이제 가볍게 살펴보자면 자,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 자,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공동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 뭐 이렇게 한 5가지 여기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요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중개계약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자, 일반과 그 다음에 전속은 우리가 법령 파트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형태고 자, 이것은 이제 일반 중개계약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바로 미국에서 행해지는 이 독점 중개계약을 본따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를 할 때요. 중개사무소 한 군데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찾아가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폐단이 많이 생기니까 좀
유능하고 일처리 잘한다는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독점 중개 계약을 본따서 우리가 존속을 도입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 맡기지 않고 당신에게만 맡기겠다 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중개가 뭐냐? 말 그대로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런 중개죠. 그래서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뢰인의 개업공인중,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연락을 해서 두 사람을 계약을 이렇게 성사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순가는 뭐냐? 순가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개 보수가 정확히 얼마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세가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나는 이 정도 금액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의뢰할 때,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물건 한 이 정도 금액의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한 이 정도만 손에 쥐어 달라. 그리고 만일 더 많이 받고 판다든가 능력껏 당신이 뭐 협상을 해서 더 받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더 받는 거, 이 플러스 알파는 그걸 당신이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시장에서는 의뢰인이 의뢰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고 만일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 차액이 전부 자기 스스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충분히 능력과 역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하는 걸 우리가 순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순가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가로 해서 하다 보면 보통 금지행위에서 금하고 있는 초과 수수하지 마라, 이걸 어길 확률이 높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순가 중개 계약 그 자체만으로 금지행위가 아니다는 거. 왜? 아직은 초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고 플러스 알파를 내가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금지행위 위반이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순가 중개 계약 그 자체만으로는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거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계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교재, 자,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우리 교재 100페이지.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인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의뢰인으로부터 자, 이렇게 물건을 처분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은 뭐고, 또 하자나 결함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지, 이런 안목을, 부동산 안목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느냐? 이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법령에서 배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나요? 우리 법에 그 항목을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 놓았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벽면 도배 상태부터 쭉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려면 그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이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작업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 하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주된 그런 업무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사 확인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어떻게 할 거냐?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조사 확인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의 협조를 얻어서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통한 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상 조사가 있습니다. 자, 공부상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작업인데,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죠. 주로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장부, 즉
토지형 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각종 공적장부가 있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현장 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내용이 이렇게 다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냐?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환경 조건, 그러니까 일조량, 소음, 진동과 같은 거. 그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각종 시설 상태. 그다음에 학교와의 인접성, 뭐 교통 여건 같은 이런 입지 조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 이거 참 무시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실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증 차원에서 또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한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제 가장 주된 것이 이제 공적 장부를 통한 조사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항목을 조사할까요? 이거죠.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우리 교재 10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근데 이건요. 자, 우리가 법령에서 확인 설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하여 자, 이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건축, 연도, 구조, 뭐 면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 파트.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와 관련된 파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항목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 도배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막 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먼저 기본적인 사항 조사 확인 그랬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항목들이 또 뭐냐 이제 쭉 적어져 있죠. 자, 그 먼저 목차만 보십시오. 구체적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부동산 소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자, 네 번째 경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형과 지세 이런 게 있죠. 지형과 지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건물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항목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든가 공적 장부를 발급받든가 아니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라 이 얘기인데, 자, 소재지.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주소인데 소재지는요, 소재 플러스 지번 그러잖아요. 자, 이건 뭘로 확인합니까 하면은 대장이죠. 자, 그래서 토지라면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이런 식으로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은 이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뭐냐 해가지고 총 28가지가 있다는 거. 다 이거 우리가 공시법령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뭘 봐야 됩니까? 예, 대장을 봐야 됩니다. 대장. 그래서 토지 대장이면. 물론 도면에도 나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약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대장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을 통하여 지목이 뭔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특히 또 이것은 현장 조사 여러분은 좀 같이 하셔야 돼요. 현장 조사를. 왜냐하면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갔더니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대장을 떼봤더니 거기에는 논이나 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가건물 지어놓고 식당 영업을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좀 경치, 계곡이 물이 흐르고 조금 뭐 평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식당 영업하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장부 발급받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봤더니 가건물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막 용도를 다르게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 자, 면적은 이제 거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면적이 넓냐 좁냐. 그래서 제대로 된 면적을 구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뭘로 확인합니까? 자, 이것도 이제 뭐예요? 예,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대장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를 쓰자.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뭐 평이란 말 많이 썼는데 그러지 말고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제 제곱미터를 쓰자. 그래서 이제 이 단위로 이제 말하자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같은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제 특히 부동산에 대한 물적 사항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부동산 물적 사항은 뭘 확인하여 조사하는 게 좋냐면 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대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가 서로 소유권이 나누어지는 이렇게 금이죠. 그래서 여기는 A 소유 땅, 여기는 B 소유 땅 이렇게 되는데 이 경계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 이거는요. 도면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걸 봐야 거기에 경계가 하나하나 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요.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공적 장부에 이렇게 경계가 그어져 있는데 가서 봤더니 서로 이웃들끼리 담을 좀 삐딱하게 싸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좀 침범하는 형태랄지 또는 이제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들이 뭐 포구랄지 이런 데 휩쓸려서 좀 잘못 다시 뭐 정해져 있다든가 이렇게 비틀어졌다든가 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경계도요. 도면을 통해 확인하되 이게 제대로 맞는지 꼭 현장 조사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는 뭘로 봐라? 도면. 대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경계가 대장에는 그냥 단순히 수치 기록하는 장부 형태라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도면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지세인데 지형은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당연히 이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세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세는 토지 경사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것은요. 그 어떤 장부에도 나타날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경사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평면에다 나타낼 수 없어요. 입체 도면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세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는 뭘 봐야 돼요? 예, 건축물 대장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건축물 대장에 그럼 건물과 관련한 내용이 다 들어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벽면 도배 상태가 어떠냐? 또 벽에 페인트 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종 시설, 뭐 소방 열기구 이런 것들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요. 대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조사.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필히 현장 조사를 병행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솔직히 우리가 공시법령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워요. 여기서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그냥 개념만 설명하자면 이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적 장부를 통하여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관계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파트는 또 이거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하죠. 권리관계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실제로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어떤 권리를 또 안아서 이렇게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104페이지. 자,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자, 권리관계는 우리가 이제 자, 공부상 조사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가 뭡니까 하면은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겠죠. 예전에 이제 등기부 이렇게 얘기한 거. 자,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표제부, 갑구, 자, 을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등기부 때 보면 표제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요. 소재지가 있고요.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사항 때 봐도 이렇게 소재지, 지목, 면적이라고 하는 물적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구란을 통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을구란에는 이제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는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제 유치권, 질권은 없으니까 빼고요. 저당권. 그렇게 해서 이제 을구란을 보면 이렇게 제한물권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제한물권을 또 제한하는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표제부에 이렇게 물적사항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물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때 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물적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런 물적 소재지, 지목, 면적은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은 대장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등기부는요, 이 표제부도 이제 물론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런 권리관계라는 거. 자, 그래서 갑구란과 을구란을 통하여 이 권리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가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현장조사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현장조사를 무시할 수 없느냐? 미공시 권리들 있잖아요. 자, 미공시 권리들.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다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유치권이랄지, 그 다음 법정지상권이랄지 이런 거, 또는 분묘기지권이랄지. 자, 부동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권리들인데 이런 권리들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등기부에 없다고 해서 괜찮은 물건이다 하고 내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아주 골치 아프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미공시 권리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현장 조사.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그다음,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이 권리는 그러면 이 권리가 또 실제 권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거 놓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사람들 많죠. 또 탈세 목적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다른 제3자 명의로 이렇게 등기부상 명의만 옮겨놓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상에는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럼 이렇게 불일치할 때 이때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불일치하는지 일치하는지 여부 이거 확인하는 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등기부상 권리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쉽게 말해서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로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뭐 주택이나 이런다면 거기에서 직접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 또 해봐야 돼요. 자, 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차권. 특히 이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있냐 없냐. 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뭐예요? 등기가 거의 안 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직접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은요, 뭐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공부상조사, 현장조사를 잘하여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우리 교재 104페이지, 105페이지 이렇게 권리관계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거기 보시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파트에서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덧붙여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인문 그 교재에서는 그렇게 썩 내용을 다 담지 않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좀 보신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뭐냐? 의에 보시면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일종의 지상권과 유사한데 분묘 설치하기 위하여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대대로 이어져 온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문 법규가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거라 그 판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분묘기지권은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이게 생기냐면요, 첫 번째 소유자 승낙을 얻어 그 소유주 안에 묘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이렇게 승낙을 얻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 토지자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효 취득이 인정돼 버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쫓아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처분한 것.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에 묘를 설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특약이 없이 이런 걸 처분했을 때,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묘기지권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법률 관계가 이제 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데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 3번의 공시방법. 자,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그럼 등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건 등기가 없어도. 왜냐하면 자, 이 분묘 이거 있죠. 바로 이 봉분 이게 공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요 따로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이 안에 이제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분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가 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분이 없는 평장이랄지 또는 시신이 없는 암장이랄지 가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묘기지권 인정되면 어디 범위까지 효력이 인정되나요? 범위인데요. 거기 보시면 4번에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묘가 차지하는 그럼 딱 이만큼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공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 있죠? 한 이 정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꽤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기간. 그럼 이 분묘기지권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힘들어요. 보니까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기간을 정했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런 게 없다면 분묘가 존재하고 누군가가 이 분묘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분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 그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권리다. 그러면 남의 땅을 이용하니까 땅 사용료, 지료는 다오. 뭐 서로 약정을 했다면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판례가 이렇게 시효 취득을 한 경우는 이 경우는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문 강의에서는 그냥 이건 무시하십시오. 네, 좀 거기 보시면 목차별로 우리가 좀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될 텐데 묘지 설치랄지 그 다음에 차지하는 면적 이게 이제 신고해야 되느냐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여기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관계 파트는요,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다. 그래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관계를 마치고요. 이제 공법상 규제를 이제 좀 쉬 보도록 하겠습니다.